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 피우고 산신령이 바둑 두던 시절, 깊고 깊은 산골짜기에 안개가 사시사철 머무르는 무역마을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산세가 험하고 골짜기가 깊어 해가 일찍 떨어지기로 유명했는데 마을 어귀에 들어서면 서늘한 바람이 먼저 나그네의 옷깃을 여미게 만드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순박하고 부지런하여 남의 일에 크게 참견하지 않고 살았으나 유독 마을 끝자락에 위치한 낡고 거대한 기와집 하나에 대해서만큼은 입을 굳게 다물거나 쉬쉬하며 눈길조차 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집은 본래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살았던 집이었으나 10여 년 전부터 사람의 발길이 끊겨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난 채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기와장에는 이끼가 끼고 담벼락은 군데군데 허물어졌지만 여전히 위풍당당한 기세를 뽐내는 그 집은 왠지 모를 서늘한 기운을 내뿜으며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기와집은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였지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들어가는 사람마다 제 명에 살지 못하고 나온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아무도 없는 집안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린다거나 도깨비불이 춤을 춘다는 이야기가 아이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절대 그 집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고 해가 지면 그 집 앞을 지나가는 것조차 꺼려하여 먼 길을 돌아다니곤 했습니다. 집주인은 이미 오래전에 마을을 떠나 도성에 살고 있었는데 집을 팔려고 내놓은 지는 오래되었으나 사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워낙 흉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탓에 집값은 해가 갈수록 떨어져 나중에는 밭 한 뼘기 값도 되지 않을 만큼 헐값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 들어와 살겠다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찜 하나를 달랑 메고 튼튼한 다리로 전국을 유랑하던 박서방이라는 사내가 이 마을에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박서방은 부모 없이 자라 일찍부터 남의 집 머슴살이와 장돌뱅이 생활을 하며 뼈가 굵은 사람이었는데 가진 것은 건강한 몸뚱이와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는 긍정적인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떠돌이 생활을 청산하고 작더라도 내 집 하나 마련하여 흙을 일구며 정착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았기에 좋은 집은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했고 그저 비바람을 피하고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상관없다고 생각하며 발길 닿는 대로 걷다가 우연히 무역마을까지 흘러들어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마을 주막에 들러 국밥 한 그릇을 시원하게 비운 박서방은 주모에게 혹시 이 마을에 빈집이나 싼 방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주모는 박서방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마을에 빈집은 덜어 있으나 외지인이 들어와 살만한 곳은 마땅치 않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서방이 가진 돈이 넉넉지 않음을 눈치챈 주모는 혀를 차며 다른 마을로 가보는 게 좋겠다고 권유했지만 박서방은 끈질기게 매달리며 아주 낡은 집이라도 좋으니 싼 값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알려달라고 사정했습니다. 그때 옆자리에서 막걸리를 마시던 노인 하나가 넌지시 마을 끝자락에 있는 그 기와집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노인은 그 집이 워낙 싸게 나왔으니 임자는 없을 것이나 사람이 살 곳은 못 된다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박서방의 귀에는 사람이 살 곳은 못 된다는 말보다 워낙 싸게 나왔다는 말이 더 크게 들렸습니다. 그는 당장 그 집을 보고 싶다며 노인에게 위치를 물었고 노인은 찜찜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손가락으로 마을 뒤편 언덕을 가리켰습니다. 박서방은 고맙다는 인사를 남기고 곧장 그 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을 길을 따라 올라갈수록 인적은 드물어졌고 길가에 자라난 풀들은 사람의 손길을 타지 않아 억세고 거칠었습니다. 마침내 박서방의 눈앞에 거대한 기와집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는 집의 규모에 깜짝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비록 낡고 관리가 되지 않아 을씨년스러웠지만 기둥의 굵기나 지붕의 곡선을 보니 예사집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매매라고 적힌 빛바랜 종이가 펄럭이고 있었고 그 옆에는 집을 관리하는 중개인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집을 한 바퀴 둘러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마당은 널찍하여 텃밭을 일구기에 충분했고 뒷뜰에는 감나무와 대추나무가 심어져 있어 가을이면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물론 창호지가 다 찢어지고 마루에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지만 그런 것은 몸을 움직여 닦고 고치면 될 일이었습니다. 박서방은 이 정도 집을 헐값에 살 수 있다는 것은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 따위는
가난에 지친 그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가장 무서운 귀신은 바로 가난이라는 귀신이었으니까요. 박서방은 지체 없이 중개인을 찾아가 계약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중개인은 박서방이 그 흉가를 사겠다고 하자 마치 제 귀를 의심하는 듯 몇 번이나 되물었습니다. 정말로 그 집을 사시겠소? 마을 사람들 이야기 못 들었소. 그 집에 들어가면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중개인은 양심상 차마 말을 다 잊지 못하고 우물쭈물했지만 박서방은 호탕하게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내 평생 지은 죄 없이 정직하게 살았는데 귀신인들 나를 해코지하겠소. 산 사람이 무섭지 죽은 귀신이 뭐가 무섭단 말이오. 내 이 집을 사서 보란 듯이 잘 살아볼 테니 걱정 말고 문 서나 주시오. 박서방의 태도가 워낙 확고하자 중개인은 더 이상 말리지 못하고 서둘러 집주인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집주인은 도성에서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그는 박서방을 보자마자 혹시라도 마음이 변할까봐 서둘러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집값은 박서방이 가진 돈을 탈탈 털면 딱 맞을 정도로 집의 크기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싼 가격이었습니다. 집주인은 돈을 받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듯 자리를 떴습니다. 마치 그 집에 1초라도 더 머물기 싫다는 듯한 태도였으나 박서방은 그런 집주인의 뒷모습을 보며 그저 싱글벙글 웃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이 넓은 기와집이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라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품속에 소중히 간직해온 문서를 꺼내 다시 한번 확인하고는 굳게 닫힌 대문의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녹슨 자물쇠가 삐거덕거리는 소리를 내며 열리자 육중한 대문이 천천히 입을 벌렸습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탓에 경첩이 비명을 질렀고 문틈으로 묵은 먼지가 뽀얗게 일어났습니다. 박서방이 마당에 첫 발을 디디자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마른 낙엽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서서 집을 올려다보니 저 문은 햇살을 받아 기와 지붕이 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빈집이었지만 박서방에게는 그 어떤 궁궐보다도 아늑하고 든든한 보금자리로 보였습니다. 그는 보찜을 대청마루에 내려놓고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짐을 풀고 잠자리를 마련하려면 서둘러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우물가로 가서 물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우물은 마르지 않았고 두레박을 내려 물을 퍼올리니 맑고 시원한 물이 가득 담겨 올라왔습니다. 박서방은 벌컥벌컥 물을 들이켜며 갈증을 해소했습니다. 물맛이 달고 시원한 것을 보니 터가 나쁜 곳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걸레를 빨아 대청마루부터 닦기 시작했습니다. 수년 동안 쌓인 먼지가 걸레가 지나갈 때마다 검게 묻어나왔지만 박서방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쉴 새 없이 손을 놀렸습니다. 닦으면 닦을수록 나무 본연의 윤기가 살아나고 집안에 사람의 온기가 스며드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느새 해는 서산으로 넘어가고 마을에는 땅거미가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박서방은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기 위해 마당 구석에 쌓여있던 썩은 나무 토막들을 모았습니다. 아궁이 속을 들여다보니 거미줄이 쳐져 있었지만 불을 붙이자 매캐한 연기와 함께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불길이 살아났습니다. 굴뚝으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며 박서방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빈집에 연기가 난다는 것은 이제 이곳에 사람이 산다는 신호였고 그것만으로도 집안의 음산한 기운이 조금은 물러가는 듯 했습니다. 그는 솥을 걸고 쌀을 씻어 안치며 내 집에서 해먹는 첫밥을 준비했습니다. 한편 마을 사람들은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흉가를 멀찍이서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에 기어이 사람이 들어갔구먼. 채채, 저 양반도 며칠 못 버티고 도망 나올 게야. 아니지, 혹시 모르지. 워낙 기운이 센 사람이라면 귀신을 눌러버릴 수도 있지 않겠나. 사람들은 걱정과 호기심이 섞인 눈빛으로 박서방의 집을 주시했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가까이 다가와 말을 걸거나 도와주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 집에 얽힌 사연이 너무나 깊고 어두웠기에 자칫 잘못 엮였다가는 화를 입을까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박서방은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지 못한 채 오로지 집 정리에만 몰두했습니다. 밥이 끓는 동안 박서방은 안방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방 안은 오랫동안 닫혀있어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났지만 창호지 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니 찬바람이 들어와 공기를 바꿔주었습니다. 벽지에는 얼룩이 져 있었고
천장 구석에는 거미가 집을 짓고 있었지만 박서방의 눈에는 그저 고쳐서 쓰면 될 낡은 세간으로만 보였습니다. 그는 빗자루를 들고 방바닥을 쓸어내며 앞으로 이곳에 어떤 가구를 놓고 어떻게 꾸밀지 행복한 상상에 잠겼습니다.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빈방이지만 자신의 땀과 노력으로 채워나갈 날들이 기대되었습니다. 저녁밥이 다 되자 박서방은 작은 소반에 밥 한 그릇과 김치 한 보시기를 올려놓고 대청마루에 앉았습니다. 반찬은 초라했지만 내 집에서 먹는 밥맛은 꿀맛이었습니다. 그는 밥알 하나하나를 꼭꼭 씹으며 지금의 이 평온함을 만끽했습니다. 산새 소리가 들리고 바람이 대나무 숲을 스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낮에 느꼈던 서늘한 기운은 온데간데 없고 밤이 다가올수록 집은 고요한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박서방은 밥을 다 먹고 나서 숭늉까지 마신 뒤 배를 두드리며 만족스러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야말로 사람 사는 것 같구나.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자 산속의 밤은 칠흑같이 어두워졌습니다. 마을의 불빛도 하나둘 꺼지고 세상은 오직 달빛과 별빛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박서방은 호롱불을 켜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지고 온 이불을 펴고 자리에 누우니 바닥에서 올라오는 온기가 등을 따뜻하게 데워주었습니다. 그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누가 이 좋은 집을 흉가라고 했단 말인가. 이렇게 아늑하고 편안한데. 그는 하루 종일 청소하느라 고단했던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을 청했습니다. 집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가끔 낡은 기둥이 뒤틀리는 소리가 뚝뚝하고 들려왔지만 낡은 한옥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박서방은 그 소리마저도 자장가처럼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에 잡초를 마저 뽑고 무너진 담장을 보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마을 사람들과도 친해져서 마당에서 잔치를 벌이는 상상도 했습니다. 그의 꿈은 소박했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을 떼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벅찼습니다. 바람이 불어 문풍지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박서방은 이불을 머리 끝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깊은 산속이라 밤 공기가 제법 차가웠습니다. 그는 잠결에 문득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지만 그저 낯선 곳에서 자는 탓이라 여기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귀신은 무슨, 내가 이렇게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감히 얼씬도 못하지.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박서방이 미처 알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집의 고요함은 평화로운 안식이 아니라 폭풍전야의 침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가 잠든 방의 천장 위, 어둠이 짙게 깔린 대들보 사이에는 오랫동안 숨죽여온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산 사람의 온기를 감지하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서방의 규칙적인 숨소리에 맞춰 집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흐트러지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황금빛 들판을 뛰어다니며 풍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고 고단한 하루의 피로가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로운 꿈은 그리 오래가지 못할 운명이었습니다. 밤은 길었고 이 집이 품고 있는 비밀은 아직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당의 풀벌레 소리가 뚝 그치고 바람조차 숨을 죽인 시각. 자정은 가까워오고 있었고 박서방의 첫날 밤은 그렇게 깊어만 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박서방은 그저 따뜻한 아랫목의 온기에 취해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머리 위 캄캄한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이제 곧 그가 깨어나 마주하게 될 현실은 그가 상상했던 내 집 마련의 꿈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삼경이 지나자 사방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고 박서방의 코 고는 소리만이 방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낯선 잠자리였지만 제 집이라는 안도감 덕분인지 박서방은 세상 모르고 달아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잤을까? 박서방은 문득 등골이 오싹해지는 한기를 느끼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창호지, 문틈으로 들어온 바람 탓인가 싶어 이불을 끌어당기려는데 어딘가에서 희미하지만 분명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방 안에는 분명 혼자인데 마치 누군가가 아주 가까이에서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은 기묘한 느낌이었습니다. 박서방은 눈을 뜨지 못한 채 귀를 쫑긋 세우고 어둠 속의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이 흔들리는 소리 같기도 하고 마른 나뭇잎이 바닥을 굴러가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어보니 그것은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아주 건조하고 서늘해서 마치 오래된 고목나무 껍질을 긁는 듯한 쉰 목소리가 천장 대들보 부근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하나, 소리는 아주 느리고 낮게 깔렸습니다. 박서방은 잘못 들은 것이라 생각하며 눈을 질끈 감았지만 이내 그 소리는 다시 들려왔습니다. 둘, 이번에는 좀 더 또렷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고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박서방은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천장에 매달려 숫자를 세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셋, 넷, 목소리에는 감정이 전혀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없는 그저 기계적으로 숫자를 읊조리는 무미건조한 톤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소름이 끼쳤습니다. 박서방은 용기를 내어 실눈을 뜨고 천장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소리는 분명 머리 위 대들보 쪽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 위에 앉아 다리를 흔들며 박자를 맞추는 듯 했습니다. 5, 6, 숫자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박서방은 이불 속에서 손을 꽉 쥐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세고 있는 것일까? 이 밤중에 남의 집에 들어와 숫자를 세는 미치광이가 있을 리 만무했고, 그렇다면 마을 사람들이 말하던 그 귀신이란 말인가 7. 숫자가 7에 다다르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서방은 이제 끝난 것인가 싶어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나, 소리는 멈추지 않고 다시 7가지, 그리고 또다시 하나로 끝없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공포에 질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소리는 새벽닭이 울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 6, 7. 마치 주문처럼 반복되는 그 소리에 박서방의 정신은 피폐해져 갔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다리가 풀려 움직일 수 없었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목구멍이 꽉 막힌 듯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지만 그 건조한 목소리는 손바닥을 뚫고 귓가에 생생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였습니다. 먼둥이 트고 마을 어귀에서 다구는 소리가 들려오자 거짓말처럼 그 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방 안에는 다시 아침의 고요함만이 남았습니다. 박서방은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몰아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등은 식은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얼굴은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은 듯 패패져 있었습니다. 그는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아침 햇살은 눈부시게 밝았고 참새들은 지저귀며 평화로운 아침을 알리고 있었지만 박서방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간밤의 공포가 여전히 몸을 휘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물가에서 세수를 하던 박서방은 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눈 밑은 거무죽죽하게 죽어 있었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헛것을 들은 게야. 그래, 피곤해서 그런 거야. 그는 애써 스스로를 위로하며 찬물을 얼굴에 끼얹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전 재산을 털어 산 집인데 하룻밤 꿈자리 때문에 겁을 먹고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억지로라도 기운을 차리려 마당을 서성거리며 몸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다리는 여전히 후들거렸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밭으로 일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개 중에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열린 대문 틈 사이를 기웃거리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박서방이 마당에 서 있는 것을 보자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귓속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저 사람 얼굴 좀 봐. 밤새 무슨 일이 있었던 게 분명해. 크크, 내가 뭘 했어. 그 집은 사람이 살 곳이 못 된다니까. 사람들의 수근거리는 소리가 박서방의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는 짐짓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허리를 펴고 인사를 건넸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팡이를 짚은 노인 한 분이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희고 긴 수염을 기른 그는 마을에서 가장 연로하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김노인이었습니다. 김노인은 박서방을 빤히 바라보더니 혀를 채채 찼습니다. 젊은이 간밤에 잠은 좀 잤는가. 노인의 물음은
단순히 안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투였습니다. 박서방은 순간 울컥하는 마음에 아니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노인의 깊은 눈을 보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어르신, 밤새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장에서 누군가 숫자를 세더군요. 박서방이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하자 김노인은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마당에 평상에 걸터 앉으며 박서방에게도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지. 그 집 귀신들이 아직도 떠나지 못하고 구천을 떠돌고 있구먼. 김노인은 담뱃대에 불을 붙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서방은 침을 꼴깍 삼키며 노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기에 귀신이 나온다는 것인지 알아야만 했습니다. 이 집은 본래 이 고을에서 제일 가는 만석군, 최 부자의 집이었지. 인심도 후하고 살림도 넉넉하여 부러울 것이 없는 집안이었어. 헌데 10여 년 전 흉년이 들고 사업이 망하면서 집안이 기울기 시작했지. 김노인은 먼 산을 바라보며 옛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빚쟁이들이 매일같이 들이닥쳐 행패를 부리고 세간살이를 다 뜯어갔어. 최 부자는 어떻게든 빚을 갚아보려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할 수가 없었지. 결국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진 최 부자는 끔찍한 결심을 하고 말았네. 김노인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습니다. 어느 비오는 날 밤이었어. 최 부자는 일가족을 모두 안방으로 불러 모았지. 노모와 아내, 그리고 어린 자식들까지. 모두 7식구였어. 그들은 마지막으로 밥상을 차려 나눠 먹고는 대들보에 줄을 매었네.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며 사느니 차라리 함께 저승으로 가자고 약속했던 거야. 박서방은 숨을 멈추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간밤에 들었던 그 숫자, 7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다 못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7식구가 한나란 씨의 목숨을 끊었으니 그 원한이 오죽하겠나. 그 뒤로 이 집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밤이면 숫자 세는 소리를 듣고 혼비백산하여 도망을 쳤지. 그 중에는 며칠 버티다가 시름시름 알아눕거나 사고를 당한 이도 있었어. 자네가 들은 그 소리는 아마도 그들이 떠나지 못하고 가족의 수를 세고 있거나 아니면 갚지 못한 빚을 세고 있는 것일 게야. 김노인은 담뱃재를 털며 박서방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젊은이 내가 늙은이의 노파심에서 하는 말인데 지금이라도 짐을 싸서 떠나게. 돈이야 다시 벌면 되지만 목숨은 하나뿐이지 않나. 그들은 자네를 해치려는 게 아니라 그저 자신들의 자리에 산 사람이 들어온 것을 슬퍼하는 것일세. 하지만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한 집에 살 수는 없는 법이야. 김노인의 충고는 진심이었습니다. 마을 사람 그 누구도 박서방이 해를 입기를 원치 않았기에 대표로 총대를 메고 와서 경고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박서방은 망연자실하여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7명의 영혼이 깃든 집이라니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짐을 싸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전 재산을 털어 산 집이었고 수중에 남은 돈은 밥 몇 끼 사 먹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가면 길거리에서 얼어 죽거나 굶어 죽을 판이었습니다. 어르신 말씀은 고맙습니다만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이 집을 사느라 가진 돈을 다 썼는데 이제 와서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박서방은 울먹이며 하소연했습니다. 김노인은 안타까운 듯 혀를 찼지만 더 이상 강요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할 수 없지. 하지만 조심하게. 오늘 밤은 어제보다 더 힘들지도 몰라. 억울하게 죽은 귀신들은 자기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더 보채는 법이거든. 김노인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멀어지는 노인의 뒷모습을 보며 박서방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한편으로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산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다. 내가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왜 쫓겨나야 한단 말인가. 박서방은 마음을 다잡기 위해 낮 동안 더욱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마당에 잡초를 마저 뽑고 깨진 기와 조각들을 주워 모았습니다. 몸을 혹사시켜 밤에 또 짜떨어지려는 속셈도 있었습니다. 그는 시장에 나가 굵은 소금과 팥을 사왔습니다. 귀신을 쫓는데 좋다는 속설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해가 지기 전에 집안 곳곳에 소금을 뿌리고 대문 앞에는 팥을 한 줌 놓아두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마음의 위안은 되었습니다. 어느덧 다시 해가 저물고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산속의 밤은 어제보다 더 짙고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박서방은 안방문을 걸어 잠그고 호롱불을 2개나 켰습니다. 방 안이 대낮처럼 환해지자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불을 펴고 앉아 무릎을 껴안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온 신경이 천장을 향해 곤두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발 조용히 지나가다오. 그는 마음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바람소리 하나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박서방은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 큰 소리로 노래를 불러보기도 하고 혼잣말로 떠들어보기도 했습니다. 나는 박서방이다. 천하장사 박서방이다. 귀신 따위는 하나도 무섭지 않다. 그의 목소리는 텅 빈 집안을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 허세도 잠시 목이 쉬어 더 이상 소리를 지를 수 없게 되자 다시금 무거운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자정이 넘어가자 호롱불의 심지가 가물거렸습니다. 박서방은 황급히 기름을 더 부으려 했지만 손이 떨려 기름을 바닥에 쏟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어제 그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하나. 이번에는 어제보다 더 가깝게 들렸습니다. 마치 천장이 아니라 방 안 구석 장롱 위에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2. 박서방은 숨을 헉 들이켰습니다. 소금도 팥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3, 4. 목소리에는 어제보다 더 깊은 한이 서려 있는 듯 했습니다. 박서방은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었었지만 소리는 이불을 뚫고 들어와 고막을 때렸습니다. 5, 6. 이제는 숫자를 세는 소리 사이사이에 흐느끼는 듯한 바람 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그리고 7동에서 멈춘 뒤 다시 하나로 돌아가는 굴레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서방은 공포에 질려 오들오들 떨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김노인이 해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비 때문에 죽어간 7 식구, 그들의 슬픔이 이 집에 배어있는 것일까? 그때였습니다. 숫자를 세는 소리에 섞여 묘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배고파, 배가 고파. 그것은 숫자가 아니라 아이의 칭얼거리는 목소리 같았습니다. 박서방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분명 숫자만 세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두려움 속에서도 묘한 연민을 느꼈습니다. 배가 고프다고 7 식구가 마지막 밥상을 받고 죽었다는 김노인의 말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그들은 죽어서도 배고픔을 기억하고 있는 것일까? 박서방은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이대로 밤을 새우며 공포에 떨 것인가? 아니면 무언가라도 해볼 것인가? 그는 용기를 내어 이불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천장 대들보 쪽을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시오? 왜 자꾸 숫자를 세는 거요? 하지만 대답 대신 돌아오는 것은 끊임없는 숫자. 세기뿐이었습니다. 1, 2, 3. 박서방의 질문은 허공에 흩어졌고 집안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이 밤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박서방은 뜬 눈으로 천장을 노려보며 내일은 반드시 이 소리의 정체를 밝혀내리라 다짐했습니다. 귀신이든 사람이든 내 집에서 나를 쫓아내려는 자가 누구인지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이 끝없는 숫자의 감옥에서 버티는 것만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7. 숫자가 끝나는 순간 박서방의 눈앞에 희미한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틀 밤을 뜬 눈으로 지샌 박서방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눈은 파게 들어갔고 입술은 바싹 타들어가 누가 봐도 귀신에 홀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서방이 당장이라도 보찜을 싸서 도망칠 것이라 예상하며 혀를 찼지만 박서방의 뚝심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질겼습니다. 그는 아침 해가 솟아오르자마자 찬물 한 바가지로 세수를 하며 정신을 번쩍 차렸습니다. 비록 밤새 공포에 떨었지만 날이 밝고 사물들이 제 모습을 드러내자 오기 같은 것이 가슴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올랐기 때문입니다. 내 전 재산을 털어 산 집이다. 귀신이든 도깨비든 간에 내가 이 집 주인이다. 절대로 내 발로 걸어나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는 거울 속에 자신을 노려보며 굳은 다짐을 했습니다. 박서방은 공포를 이겨내는 방법으로 몸을 혹사시키는 것을 택했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온갖 잡생각과 두려움이 엄습해오니 차라리 땀을 흘려 잡념을 없애려는 심산이었습니다. 그는 팔을 걷어붙이고 대청마루 밑부터 시작해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먼지를 털어내는 수준이 아니라 수십 년 묵은 때를 벗겨내고
집안에 서린 음습한 기운을 몰아내려는 듯 비장한 각오로 걸레질을 했습니다. 마루 틈새에 낀 먼지를 파내고 창틀에 쌓인 벌레 사체를 치우며 박서방은 중얼거렸습니다. 깨끗해져라 환해져라. 사람이 사는 집답게 바뀌어라.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묵은 나무 냄새가 거치고 희미하게나마 윤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일하다가 박서방은 안방 벽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수북하게 쌓인 상자는 뚜껑이 반쯤 열려 있었는데 그 안에는 누렇게 바랜 종이 뭉치와 잡동사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조심스러운 손길로 상자를 꺼내 대청마루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밝은 햇살 아래에서 내용물을 확인해 보니 그것은 예전 집주인이 쓰던 가계부와 일기장, 그리고 아이들이 가지고 놀던 작은 장난감들이었습니다. 박서방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김노인이 말했던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7 식구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계부를 펼쳐보니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과 붉은 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날짜별로 갚아야 할 이자와 원금, 그리고 빚쟁이들이 찾아온 날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글씨체는 점점 흐트러지고 숫자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은 문득 지난밤 들었던 그 숫자 세는 소리가 떠올랐습니다. 하나, 둘, 셋. 그 건조한 목소리가 세던 것은 단순히 사람의 머릿수가 아니라 어쩌면 갚아도 줄어들지 않는 빚에 대한 절망적인 셈법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들은 죽어서도 그 지독한 숫자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매일 밤 빚을 세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자 구석에는 작은 집신 한 짝과 색동 헝겊으로 만든 공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가 신었을 앙증맞은 집신을 손에 쥐자 박서방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물건의 주인인 아이도 그 비오는 날 밤 영문도 모른 채 부모를 따라 세상을 등졌을 것입니다. 어젯밤 숫자 소리 사이로 들리던 배고파 라는 아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습니다. 박서방은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짐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자신을 괴롭히는 무서운 귀신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 물건들을 보니 그들도 한때는 이 집에서 웃고 떠들며 살았던 고통받는 이웃이었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무서운 게 아니었어. 불쌍한 거였어. 박서방은 집신을 가슴에 품고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공포심이 있던 자리에 연민이 들어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상자를 다시 정성스럽게 정리하여 벽장 깊숙한 곳이 아닌 안방 문갑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마치 그들을 가족처럼 대우하겠다는 무언의 표시였습니다. 박서방은 부엌으로 가서 맑은 물 한 사발을 떠왔습니다. 그리고 상자 앞에 놓으며 절을 2번 올렸습니다. 제가 이 집의 새 주인입니다. 당신들의 억울함과 슬픔,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부디 노여움을 푸십시오. 비록 혼자 하는 의식이었지만 그렇게 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박서방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귀신보다 더 무서운 산 사람의 욕심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을 아랫동네에는 최주사라고 불리는 땅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쥐새끼처럼 얌체 같은 인상에 욕심이 덕지덕지 붙은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마을의 웬만한 알짜배기 땅은 다 그의 소유였습니다. 최주사는 오래전부터 마을 끝자락에 그 기와집터를 탐내고 있었습니다. 집 자체보다는 그 넓은 대지가 탐이 났던 것입니다. 그는 집값이 바닥을 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거저나 다름없는 값에 사들여 집을 허물고 밭을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외지인 박서방이 나타나 그 집을 가로채버린 것이었습니다. 최주사는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다귀 같은 놈이 감히 내가 찍어둔 땅을 채가. 그는 며칠 동안 박서방의 동태를 살피며 그가 귀신 소동에 놀라 도망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실제로 지난 이틀간 박서방이 공포에 질려있는 모습을 보며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렇지. 며칠만 더 겁을 주면 제 발로 나갈게야. 하지만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박서방이 짐을 싸기는커녕 오히려 집을 청소하고 눌러앉을 기세를 보이자 최주사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박서방이 정말로 그 집에 정착해버릴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최주사는 비열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귀신이 안 통하면
진짜 귀신 맛을 보여줘야지. 그는 해가 지기를 기다려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큼지막한 돌멩이 몇 개와 긴 막대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잠든 야심한 시각, 최 주사는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박서방의 집 뒤편 대나무 숲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사방이 칠흑같이 어두웠기에 숲속에 숨은 그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박서방의 안방 불빛이 꺼지기만을 기다리며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서방은 그날 밤도 어김없이 찾아올 소리를 각오하며 자리에 누웠습니다. 낮에 보았던 가계부와 아이의 집신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지만 전날처럼 맹목적인 공포에 떨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귀신들에게 말을 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예상대로 천장에서 그 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 둘, 셋. 박서방은 눈을 감고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건조하고 서늘한 목소리였지만 이제는 그 속에 담긴 지독한 한탄과 슬픔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정좌하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지붕기와가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박서방은 깜짝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지금까지의 소리와는 차원이 다른 물리적인 충격이었습니다. 곧이어 우당탕하며 마루에 무언가가 던져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서방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귀신이 돌을 던지나 지난 이틀 동안은 그저 말소리와 한기뿐이었는데 오늘은 집을 부술듯이 난폭했습니다. 천장에 숫자 세는 소리는 여전히 낮게 깔려 있는데 밖에서는 요란한 소음이 계속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최 주사는 대나무 숲에 숨어 돌을 던지고 킥킥거렸습니다. 놀랐지 이놈아, 어서 도망가라. 그는 기세를 몰아 막대기로 담벼락을 긁어대며 기괴한 소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끼익, 끼익. 칠판을 손톱으로 긁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가 밤공기를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박서방이 공포에 질려 뛰쳐나오는 모습을 상상하며 즐거워했습니다.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최 주사에게 이 모든 상황은 그저 땅을 차지하기 위한 연극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들어내는 공포가 진짜 귀신의 함보다 더 무서울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방 안에 있던 박서방은 귀를 쫑긋 세우고 소리를 구분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천장에서 들리는 7, 하나, 소리는 일정하고 규칙적이며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반면 밖에서 들리는 소리는 불규칙하고 다분히 악의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돌이 마루에 떨어질 때 투둑하고 굴러가는 소리는 너무나도 현실적이었습니다. 박서방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건 귀신이 아니다. 산 것이다. 누군가 밖에서 장난을 치고 있는 게야. 두려움이 분노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박서방은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이라 잘 보이지 않았지만 뒤뜰 대나무 숲 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소리와는 다른 누군가. 발을 옮길 때 나는 마른 낙엽 밟는 소리였습니다. 박서방의 눈매가 매섭게 변했습니다. 그는 낮에 청소하다가 찾아놓은 굵은 몽둥이를 손에 쥐었습니다. 귀신은 몽둥이로 잡을 수 없지만 사람이라면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감히 남의 집에 와서 이런 폐악질을 부려 내 오늘 그 정체를 밝히고야 말겠다. 천장의 귀신 소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서방은 더 이상 그 소리가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소리가 밖의 침입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주려는 경고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는 숨을 죽이고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밖에서 또 한 번 돌이 날아와 마당의 장독 뚜껑을 때리는 순간 박서방은 문을 벌컥 열고 마루로 뛰쳐나갔습니다. 누구냐? 어떤 놈이 남의 집에서 행패냐? 그의 고함 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갑작스런 고함에 놀란 것은 오히려 최 주사였습니다. 그는 박서방이 이불 속에 처박혀 벌벌 떨고 있을 줄 알았는데 도깨비처럼 튀어나와 소리를 지르자 기겁을 하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희익 최 주사는 당황하여 중심을 잃고 엉덩방아를 맺었습니다. 대나무 숲에서 나는 요란한 소리에 박서방은 확신을 가졌습니다. 거기 누구냐 썩 나오지 못할까. 박서방은 몽둥이를 치켜들고 대나무 숲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도망치려는 자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 주사도 만만치 않은 위인이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일어나
숲속 깊은 곳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지리에 익숙한 그는 덤불 사이로 요리조리 빠져나가며 박서방을 따돌리려 했습니다. 박서방이 숲 입구까지 쫓아갔을 때는 이미 인기척이 멀어진 뒤였습니다. 박서방은 씩씩거리며 멈춰 섰습니다. 놓치긴 했지만 분명 사람이었습니다. 짐승도 귀신도 아닌 두 발 달린 사람이 저지른 짓이었습니다. 그는 어둠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다음에 또 오면 그땐 뼈도 못 추릴 줄 알아라. 다시 방으로 돌아온 박서방은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밖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방 안 천장의 숫자 세는 소리는 여전히 아니 아까보다 더 또렷하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박서방은 천장을 올려다보며 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밖에서 자신을 괴롭히는 자가 있듯 이들도 생전에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했을 것입니다. 빚쟁이들의 고함 소리, 독촉하는 소리, 돌을 던지는 소리, 그 모든 것이 지금 자신이 겪은 일과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들도 이렇게 무서웠소. 밤마다 들이닥치는 빚쟁이들이, 돌 던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무서웠소. 박서방은 허공에 대고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숫자 세는 소리가 잠시 멈칫하는 듯 했습니다. 박서방은 이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집의 문제는 단순히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맺힌 한을 풀어주고 동시에 산 사람의 탐욕을 막아내는 것임을 말입니다. 그는 내일 밤에는 더 철저하게 준비하여 이 지긋지긋한 장난질을 끝내고 영혼들과의 대화를 시도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박서방은 다시 자리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벽장에 넣어둔 아이의 집신과 밖에서 날아온 돌멩이가 머릿속에서 교차했습니다. 그는 이 집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평온을 찾기 위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맞서 싸우고 보듬어 안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전보다 더 깊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박서방의 마음속에는 이미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박서방은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밤새 도망쳤던 범인을 잡기 위한 단서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숲에서 들었던 비명소리와 엉덩방아 텄는 소리를 기억하며 혹시 마을 사람들 중에 다리를 절거나 옷에 흙이 묻은 사람이 없는지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는 시장에 들러 제수용품을 조금 샀습니다. 비록 넉넉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오늘 밤에는 영혼들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 작은 상을 차려볼 요량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박서방은 여느 때보다 일찍 일어나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간밤에 침입자가 남긴 발자국을 확인한 그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얼굴에는 비장함이 감돌았고 눈빛은 흔들림 없이 또렷했습니다. 그는 마을 장터로 내려가 제수용품을 파는 가게에 들렀습니다.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아 비싼 고기나 과일은 살 수 없었지만 가장 맑은 술 한 병과 북어 한 마리,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옥수수 엿 몇 개를 샀습니다. 가게 주인이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자 박서방은 그저 빙긋 웃으며 집에 귀한 손님들이 계셔서 대접해 드리려고 합니다. 라고 둘러댔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뼈가 있었지만 가게 주인은 그저 이사턱을 내려는가 보다 하고 넘겨짚었습니다. 박서방은 장을 본 물건을 소중히 품에 안고 다시 언덕길을 올랐습니다. 집에 돌아온 박서방은 대청마루 한가운데에 작은 소반을 펴고 정성스럽게 상을 차렸습니다. 비록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의 정성이 가득 담긴 상차림이었습니다. 그는 낮에 발견했던 아이의 집신과 낡은 가계부도 상 한쪽에 조심스럽게 올려두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사가 아니라 이 집의 옛 주인들과 화해를 청하고 그들의 맺힌 한을 달래주기 위한 그만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는 마당에 있는 우물에서 정화수를 한 그릇 떠다가 상머리에 놓았습니다. 물은 거울처럼 맑았고 박서방의 진심 어린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이 오늘 밤에는 큰 비가 내릴 것 같았습니다. 비가 오면 사람의 발길은 끊기겠지만 그 틈을 타 나쁜 마음을 먹은 자가 다시 올 수도 있고 억울한 영혼들의 울음소리도 더 커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해질 무렵이 되자 예상대로 굵은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도 거세게 불어 마당의 나무들이 춤을 추듯 흔들렸습니다. 박서방은 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뒷마당으로 통하는 길목에는 미리 준비해둔 숯가루를 뿌려두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침입자가 온다면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을 것이고 검은 옷을 입었다 해도 숯가루가 묻으면
금방 표가 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몽둥이를 마루 한 구석 손이 닿기 쉬운 곳에 숨겨두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활짝 열어두어 대청마루의 소반이 훤히 보이게 했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거세져 기와 지붕을 때리는 소리가 요란해졌지만 박서방은 가부좌를 틀고 앉아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오늘 밤이야말로 이 집의 운명이 결정되는 밤이 될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천둥 소리가 산골짜기를 뒤흔들었습니다. 번개가 칠 때마다 마당이 대나처럼 환해졌다가 다시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잠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빗소리와 천둥 소리 사이로 어김없이 그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여느 날과 다름없는 건조한 목소리였지만 오늘은 왠지 물기에 젖은 듯 축축하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박서방은 눈을 감지 않고 천장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셋, 넷. 숫자가 이어질수록 집안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하지만 박서방은 움츠러드는 대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대청마루로 나갔습니다. 그는 차려놓은 술잔에 술을 가득 따르고 향 대신 촛불을 하나 밝혔습니다. 여보시오, 이 집의 옛 주인 어른들. 박서방이 나직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천장의 소리가 멈칫했습니다. 매일 밤 숫자를 세느라 얼마나 고단하십니까? 갚지 못한 빚을 세는 것입니까? 아니면 떠나보낸 식구 수를 세는 것입니까? 박서방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허공을 향해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그만 세셔도 됩니다. 빈 문서는 다 사가 없어졌고 억울한 세월도 다 지나갔습니다. 여기 따뜻한 밥, 한 술술 한 잔 올리오니 이거 드시고 이제 편히 쉬십시오. 그는 술잔을 들어 바닥에 3번 나누어 부었습니다. 술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나가자 집안을 감돌던 서늘한 기운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듯 했습니다. 그때 천장에서 들려오던 소리의 톤이 바뀌었습니다. 7. 마지막 숫자를 세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들린 것은 숫자가 아닌 깊은 한숨 소리였습니다. 배가 고파. 아이의 칭얼거리는 목소리도 다시 들려왔습니다. 박서방은 옥수수 엿을 집어들어 천장 쪽으로 들어 보였습니다. 그래 아가야, 배고팠지. 여기 달콤한 엿이 있다. 이거 먹고 울지 마라. 박서방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그들이 불쌍했습니다. 귀신이기 이전에 가난과 빚에 몰려 비참하게 죽어간 이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박서방의 따뜻한 위로가 닿았는지 거친 숨소리 같던 바람소리가 잦아들고 집안에는 묘한 평온함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뒤뜰 대나무, 숲 쪽에서 와지끈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천둥 소리에 묻힐 뻔했지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던 박서방의 귀에는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담을 넘으려다 미끄러진 소리였습니다. 박서방은 눈을 번쩍 떴습니다. 기어이 또 왔구나. 그는 영혼들을 향해 고개를 숙여 잠시 기다려달라는 신호를 보낸 뒤 몽둥이를 집어들고 빗속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비는 장대같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박서방의 몸놀림은 날랬습니다. 그는 소리가 난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번개가 번쩍이는 순간 하얀 소복을 뒤집어 쓰고 산발한 가발을 쓴 채 엉거주춤 서 있는 누군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최 주사는 오늘 밤 끝장을 보려 했습니다. 비 오는 날 귀신이 나타나면 더 무서울 것이라 생각하고 광대들이 쓰는 귀신 탈까지 준비해 왔습니다. 하지만 빗물에 젖은 담벼락이 너무 미끄러워 그만 발을 헛디디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박서방이 깔아놓은 숟가루 반죽에 발이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에이구 이게 무슨 꼴이야. 최 주사가 투덜거리며 자세를 고쳐 잡으려는 찰나 어둠 속에서 불쑥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네, 이놈 귀신 흉내를 내며 남의 집을 넘보는 도둑놈이냐. 박서방의 천둥 같은 고함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최 주사는 너무 놀라 심장이 냈는 줄 알았습니다. 도망치려 했지만 진흙탕에 빠진 발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박서방은 단숨에 달려들어 최 주사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힘이 장사인 박서방에게 잡히니 최 주사는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거 놔라. 내가 누군지 아느냐? 최 주사가 발버둥치며 소리쳤지만 박서방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를 질질 끌고 마당 한가운데로 나왔습니다. 때마침 다시 번개가 번쩍였고 최 주사가 쓰고 있던 가발과 탈이 벗겨져 나갔습니다. 빗물에 젖어 생쥐꼴이 된 최 주사의 얼굴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십니까? 마을의 유지이신 최 주사 어른 아니십니까?
박서방은 짐짓 놀란 척하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일부러 담장 밖까지 들리도록 우렁찼습니다. 최 주사 어른께서 이 야심한 밤에 그것도 소복을 입고 남의 집 담을 넘다니요. 이게 대체 무슨 해괴한 망측한 일입니까? 박서방의 고함 소리에 잠기 밝은 이웃집 개들이 짖어대기 시작했고 곧이어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등불을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무슨 큰일이 났나 싶어 달려온 사람들은 박서방의 마당에 널브러진 최 주사의 꼴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저게 최 주사라고. 아니 저 양반이 왜 저런 꼴을 하고 있대. 귀신 분장을 하고 박서방을 쫓아내려 했나봐. 세상에 점잖은 양반인 줄 알았더니 순도둑놈 신보네. 사람들의 비난과 조소 섞인 목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들려왔습니다. 최 주사는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땅 부자로 떵떵거리며 살았지만 이제 그의 체면은 바닥에 떨어져 짓밟힌 꼴이 되었습니다. 그는 얼굴을 감싸쥐고 아이고 신음소리만 낼 뿐이었습니다. 박서방은 사람들을 향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집의 귀신 소동은 반은 진짜 귀신 탓이고 반은 이 사람의 욕심 탓이었습니다. 산 사람이 귀신보다 무섭다더니 멀쩡한 이웃을 쫓아내고 땅을 차지하려 이런 짓을 꾸몄군요. 김노인이 군중 속에서 걸어나와 지팡이로 바닥을 쿵 찍었습니다. 최 주사 자네가 어찌 이런 천벌 받을 짓을 했는가. 죽은 사람들의 원혼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우려 하다니 부끄럽지도 않은가. 김노인의 호통에 최 주사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결국 최 주사는 마을 청년들의 등에 떠밀려 쫓겨나듯 집을 나갔습니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랭랑을 쳤고 다시는 박서방의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할 것임이 분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서방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와 격려를 보냈습니다. 박서방 자네가 정말 큰일을 했네. 우리가 오해했어. 자네는 정말 담대하고 바른 사람일세. 사람들은 박서방의 용기에 감탄하며 앞으로는 그를 한 마을 식구로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소란이 가라앉고 사람들이 돌아가자 마당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비는 어느새 그쳐가고 있었고 구름 사이로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박서방은 젖은 옷을 털고 다시 대청마루로 돌아왔습니다. 소반 위의 촛불은 꺼지지 않고 여전히 은은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자리에 앉아 술을 한 잔 더 따랐습니다. 보셨습니까? 당신들을 이용해 나쁜 짓을 하려던 자는 쫓겨났습니다. 이제 이 집에는 저와 당신들 뿐입니다. 박서방이 말을 마치자 집안 어디선가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그의 땀을 식혀주었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천장에서 들리던 그 지긋지긋한 숫자 세는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아주 작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귓가에 스쳤습니다. 고맙네. 고마워. 그것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감사의 인사였습니다. 박서방은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기운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7명의 영혼들이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듯 드디어 억울함을 풀고 마음을 연 것이었습니다. 박서방은 빙글에 미소를 지으며 술잔을 들어 허공에 건배를 했습니다. 이제 편히 주무십시오. 저도 오늘은 2다리 쭉 뻗고 자야겠습니다. 박서방은 젖은 옷을 갈아입고 보송보송한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지난 며칠간 그를 괴롭히던 한기와 공포는 온데간데 없고 방 안은 마치 어머니의 품속처럼 아늑하고 포근했습니다. 창호지문 너머로 풀벌레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고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물 소리는 마치 자장가처럼 그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박서방은 눈을 감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악몽도 가위 눌림도 없는 생에 가장 달콤하고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부신 햇살이 창살 틈으로 쏟아져 들어와 박서방의 눈을 간지럽혔습니다. 그는 개운하게 기지개를 켜며 일어났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가니 어젯밤의 폭풍우가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하늘은 티 없이 맑고 푸르렀습니다. 마당의 나무들은 빗물을 머금어 더욱 싱그럽게 빛나고 있었고 곳곳에 피어난 야생화들이 그를 반겨주었습니다. 공기는 상쾌했고 집안 어디에서도 음습한 기운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흉가는 하룻밤 사이에 명당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박서방이 마당을 쓸고 있는데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보니 마을 아낙네들이 시루떡과 나물 반찬 등을 머리에 이고 서 있었습니다. 박서방 어제는 정말 고생 많았네. 이건 우리 정성일세. 아침이나 같이 먹자고 가져왔네. 마을 사람들은 최주사 사건을 계기로 박서방에게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들은 박서방이 귀신을 쫓아낸 용감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억울한 영혼까지 품을 줄 아는 따뜻한 사람임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박서방은 기쁜 마음으로 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누추하지만 들어와서 같이 드시지요. 사람들은 왁자지껄하며 마당으로 들어와 멍석을 깔고 앉았습니다. 박서방이 차린 조촐한 밥상에 마을 사람들의 반찬이 더해지니 임금님 수라상 부럽지 않은 진수성찬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웃고 떠드는 가운데 박서방은 문득 안방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왠지 그곳에 있는 7 식구도 이 잔치를 함께 즐기고 있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안 가득한 웃음소리가 바로 그들을 위한 최고의 제사상임을 박서방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평화를 지켜나가는 일뿐이었습니다. 최주사는 망신을 당해 당분간 코빼기도 비치지 못할 것이고 귀신들은 박서방을 든든한 가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박서방은 밥을 한 숟가락 크게 떠넣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곳이 내 집이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내 집이다. 그의 볼이 밥알로 불룩해지며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당 한편에 심어둔 감나무 잎사귀가 바람에 살랑거리며 마치 박수라도 치는 듯했습니다. 그날의 소동이 지나가고 무역마을에는 완연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계곡물이 녹아 졸졸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고 박서방네 기와집 담장 너머로는 개나리와 진달래가 앞다퉈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볼 때마다 눈을 비비며 다시 쳐다보곤 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음산한 기운이 감돌아 까마귀조차 앉기를 꺼려하던 흉가가 이제는 마을에서 가장 볕이 잘 들고 화사한 기운이 넘치는 명당으로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서방이 부지런히 쓸고 닦은 덕분에 기와 지붕은 반질반질 윤이 났고 마당에 심은 텃밭에서는 상추며 아욱이 파릇파릇하게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집 앞을 지나가며 걸음을 재촉하거나 눈을 돌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을 사람들은 고개 너머를 지날 때마다 잠시 멈춰서서 평화롭게 변한 그 집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박서방의 노고를 칭송하곤 했습니다. 박서방의 하루는 언제나 그 집에 깃든 보이지 않는 식구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아침에 눈을 뜨면 방문을 열고 대청마루를 향해 안녕들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하고 밝게 소리쳤습니다. 비록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지만 박서방은 공기의 흐름이 한결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끼며 그들이 자신의 인사를 받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소름 끼치는 숫자 세는 소리나 울음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람이 문풍지를 스치는 소리가 마치 아이들의 웃음소리처럼 들리기도 하고 처마 끝에 풍경 소리가 은은한 노랫소리처럼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박서방은 그 모든 소리를 7 식구가 보내는 평온한 신호로 받아들이며 혼자 살면서도 전혀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밥을 지을 때도 항상 조금 넉넉하게 지어 밥솥 뚜껑을 열어두고 뜸을 들이며 마음속으로 그들에게 먼저 권하곤 했습니다. 박서방의 성실함과 착한 심성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밭일 뿐만 아니라 일손이 부족한 이웃의 밭일도 제 일처럼 도와주었습니다. 특히 홀로 사는 노인들이나 힘없는 아낙네들의 집에는 수시로 들러 장작을 패주거나 물을 길어다 주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박서방을 보며 귀신 잡는 박서방이 사람 마음도 잡내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마을 잔치가 열리거나 좋은 음식이 생기면 사람들은 제일 먼저 박서방을 챙겼고 박서방 역시 콩 한 쪽이라도 생기면 이웃과 나누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외지인이었던 박서방은 어느새 무역마을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일원이 되어가고 있었고 그의 집은 마을 사람들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하게 되었습니다. 여름이 되자 박서방네 마당은 동네 사람들의 피서지가 되었습니다. 산자락에 위치한 덕분에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대청마루는
더위를 피하기에 안성맞춤이었습니다. 낮에는 동네 안악들이 모여 부채질을 하며 이야기꽃을 피웠고, 밤에는 남정네들이 모여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은 널찍한 마루에 둘러앉아 찐 감자와 옥수수를 나눠 먹으며 한때 이곳이 공포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잊어버린 듯 했습니다. 박서방은 손님들을 위해 우물에 담가둔 시원한 수박을 꺼내오며 언제나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북적거리는 사람들의 온기와 웃음소리가 집안 구석구석에 스며들면서 흉가에 서려 있던 마지막 한 조각의 그늘까지도 말끔히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신기한 일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박서방이 하는 일마다 이상할 정도로 술술 잘 풀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텃밭에 심은 채소들은 거름을 많이 주지 않아도 다른 집보다 2배는 크고 싱싱하게 자라났고, 뒷산에서 캐오는 약초들은 유독 약효가 좋아 장터에 내다 팔면 금세 동이 나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것을 두고 그 집 귀신들이 박서방 은혜를 갚는 게야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억울함을 풀어주고 제 식구처럼 거두어준 박서방에게 7 영혼이 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서방 역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가끔 잃어버린 물건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눈에 띄거나 비가 오기 전에 미리 빨래를 걷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소한 일들조차 그는 영혼들의 도움이라 여기며 감사해했습니다. 그는 수확한 농작물 중 가장 실한 것을 골라 안방 문갑 위에 올려두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계절은 바뀌어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마을은 황금빛 들판으로 물들었고 박서방네 뒤뜰의 감나무에도 주홍빛 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렸습니다. 그 감나무는 몇 년 동안 열매를 맺지 않던 나무였는데 박서방이 온 이후로 가지가 휘어질 만큼 풍성한 결실을 맺은 것이었습니다. 박서방은 잘 익은 홍시를 따서 대바구니에 가득 담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예쁘게 생긴 7개의 홍시를 골라 접시에 담아 대청마루에 놓았습니다. 올해도 덕분에 풍년입니다. 이 단감 드시고 내년에도 우리 집 잘 부탁드립니다. 그는 정중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사각거리는 소리가 마치 암 그렇고 말고 하고 대답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박서방은 나머지 감들을 바구니에 나누어 담아 마을 집집마다 돌리며 수확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 무렵 마을에서 쫓겨났던 최 주사에 대한 소식이 바람결에 들려왔습니다. 그는 옆마을로 도망쳐 숨어 살고 있었는데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욕심이 과하여 남을 해하려다 제 꾀에 넘어가 화를 입은 꼴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혀를 차며 인과응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반면 박서방은 그 소식을 듣고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막걸리 한 잔을 마당에 뿌렸습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심정으로 그가 뉘우치고 평안을 찾기를 비는 마음에서였습니다. 박서방의 이런 넓은 마음 씀씀이를 보며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감복했고 그를 진정한 마을의 어른으로 대우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젊음에도 불구하고 대소사를 의논할 때면 반드시 박서방의 의견을 구할 정도였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밤, 박서방은 특별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자신의 집 마당에 서 있었는데 하얀 옷을 입은 7명의 사람들이 그를 향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수염이 긴 어르신도 있었고 젊은 부부도 있었으며 색동저고리를 입은 어린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박서방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더니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을 타고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더 이상 슬프거나 배고파 보이지 않았고 마치 긴 여행을 떠나는 사람처럼 평온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이 하나가 뒤를 돌아보며 박서방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는데 그 손에는 박서방이 제사상에 올렸던 옥수수 엿이 들려 있었습니다. 잠에서 깬 박서방은 볼을 타고 흐르는 따뜻한 눈물을 닦았습니다.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슴 벅찬 감동과 안도감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그들이 이제 구천을 떠돌지 않고 좋은 곳으로 떠났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셨군요. 부디 좋은 곳에서 배불리 먹고 행복하게 사십시오. 박서방은 방문을 열고 하얗게 눈 덮인 마당을 바라보며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눈 위에는 아무런 발자국도 없었지만 집안 가득 채워져 있던 묵직한 존재감이 사라지고 깃털처럼 가벼운 평화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떠나면서 박서방에게 이 집을 온전히 선물로 남겨두고 간 것이었습니다.
이제 박서방은 진정한 이 집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셋방살이나 떠돌이 생활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겨울이 깊어가도 그의 방은 군부를 지핀 듯 따뜻했고 곳간에는 쌀과 곡식이 가득했습니다. 박서방은 긴 겨울밤 동안 짚을 꼬아 가마니를 짜거나 집신을 삼으며 소일거리를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적막함에 몸서리 쳤을 밤이었겠지만 이제는 타닥타닥 타오르는 아궁이, 불소리와 규칙적으로 짚을 비비는 소리만이 방 안을 아늑하게 채울 뿐이었습니다. 그는 가끔 천장을 올려다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숫자를 세는 귀신도 빚쟁이의 악몽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박서방이 만들어가는 내일의 희망만이 석가래 사이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10년, 20년이 지났습니다. 박서방은 마을의 참한 처자와 혼인을 하여 가정을 꾸렸습니다. 텅 비어있던 방들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채워졌고 마당에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발자국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박서방은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무서운 귀신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마음씨 착한 주인이 억울한 이웃을 도와주어 복을 받았다는 훈훈하고 교훈적인 이야기로 바꾸어 들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반짝였고 이 집이 얼마나 소중하고 특별한 곳인지 자연스럽게 배우며 자라났습니다. 그 기와집은 이제 박부자네 집으로 불리며 마을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박서방이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을 때도 그는 여전히 그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갯마루에 앉아 지팡이를 짚고 마을 풍경을 내려다보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의 곁에는 평생을 함께 해온 아내가 앉아 과일을 깎고 있었고 마당에서는 손주들이 강아지와 함께 뒹굴고 있었습니다. 박서방의 눈가는 주름져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젊은 날 그 흉가를 샀을 때처럼 맑고 깊었습니다. 그는 가끔 눈을 감고 옛날을 회상하곤 했습니다. 하나 둘 셋 하고 들려오던 그 처절했던 목소리가 이제는 하나 둘 셋 하고 손주들이 숨바꼭질하며 세는 숫자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같은 숫자였지만 그 의미는 지옥과 천국만큼이나 달랐습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박서방은 낮잠을 자다가 문득 잠에서 깼습니다. 열어놓은 문으로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와 그의 하얀 수염을 간지럽혔습니다. 그는 꿈결에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고맙소 박서방. 잘 살았소. 그것은 아주 오래전 들었던 이제는 기억 속에서 희미해진 그 건조한 목소리였지만 이번에는 봄 햇살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박서방은 허공을 향해 빙긋이 웃어 보였습니다. 네, 저도 덕분에 참 잘 살았습니다. 그는 마치 오랜 친구에게 대답하듯 편안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집안을 감싸고 있는 공기가 더욱 아늑하게 그를 감싸 안았습니다. 박서방의 이야기는 무역마을을 넘어 인근 고을까지 널리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흉가가 명당이 된 사연을 들으며 집터가 좋고 나쁨은 결국 그 집에 사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달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흉한 곳이라도 덕을 베풀고 정성을 쏟으면 복이 깃드는 곳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박서방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 집은 오랫동안 후손들에 의해 잘 관리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날 때마다 박서방의 덕행을 기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이야기가 끝을 맺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밤이 깊었고 사위는 고요합니다. 박서방이 겪었던 무서운 밤들은 모두 지나가고 따뜻한 밥과 편안한 잠자리만이 남았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자리에도 박서방네 기와집처럼 따뜻한 볕이 들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마음속에 걱정이나 두려움이 있다면 박서방이 그랬던 것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보듬어 안아보세요. 그러면 무서운 것들은 눈 녹듯 사라지고 평온한 안식만이 찾아올 것입니다. 창밖의 바람 소리도 이제는 자장가처럼 들리실 겁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서방이 따뜻한 아랫목에서 편안하게 잠들었듯이 여러분도 이제 근심 걱정 모두 내려놓고 깊은 잠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숫자가 세워지고 나면 결국 남는 것은 하나의 평화뿐입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